경기도지사 사퇴 압박에 발끈한 이재명 차라리 경선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왔는가 먼저 관련 얘기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문제가 아니고 적절성 면에서 좀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사로서 선거운동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홀가분하게 경선에 뛰어들어서 더구나 이건 대통령 선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또 경기도민 입장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콩맛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때는 딱 직책을 놓고 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선관위원장이 지금 지사직을 갖고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도전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리고 심지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격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런데 지사직 중도 사퇴가 쟁점 부상했습니다. 민주당 내 당내 경선, 대선 후보 경선에요. 여당의 선관위원장이 부적절 언급했고 이재명 후보 측은 다른 후보 편들기냐 이렇게 맞섰습니다. 그런데 참고 삼아요. 대선 출마를 위해서 중도 사퇴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역대 자치단체장들 한번 보겠습니다. 15대 대선 때는 조순 서울시장 그리고 이인재 경기지사가 광역단체장직을 버리고 도전했고 18대 대선 때는 지금도 대선 후보 나와 있는 김두관 경남지사가 지사직을 버렸고요. 19대 대선 때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그리고 20대 대선 때는 바로 엊그저께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사직을 버리고 대선 후보에 뛰어들었습니다. 대선 후보 경쟁이에요. 최민희 의원님, 당 선관위원장 일단 제안을 했어요. 이 지사직 버리고 도전하는 게 낫지 않냐, 모양새가 맞지 않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지사직 버려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좀 아까 예든 거 있잖아요. 저렇게 해서 대다수가 상대당으로 그 해당 도지사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개인이 어떻게 하라 차원이 아니라 각 당 차원에서 과연 대선 경선에 뛰어들 때 지사직을 버리는 것과 안 버리는 것이 당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도 고려해야 되는 복잡한 일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2012년에 김두관 지사가 경남도지사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그게 폐인이 돼서 정말 오랫동안 비난받아서 오늘 페북에 썼더군요. 나를 비난했던 분들 이 논란 멈춰달라.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다.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우선 이번에 특이한 거는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선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를 압박했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 후보 압박에 선관위원장이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거냐. 국회의원들은 9명의 보좌관과 그 거의 연 지원 액수가 5억 가까이 되는데 그거 다 경선에 뛰어들면서 사적으로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선관위원장이 언론에 나와서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경선해라. 이러면 그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선관위원장이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에 따라 기준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법이 90일 전 공직 사퇴거든요. 그리고 2017년에도 민주당에서는 안희정 지사 현직으로 출마했고요. 그리고 그때 최성 시장 현직이었고요. 이재명 지사 그때 시장이었는데 현직이었거든요. 그때 아무 말 없다가 지금 변한 건 단지 이재명이 1위 하고 있다는 거 외에 변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선관위원장이 불공정을 해친 사례로 빨리 시정해야 될 발언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선관위원장이 불공정 논란의 네.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이 네, 발언이 네. 그런 입장도 지금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황에서요. 이상민 선관위원장의 발언에 좀 반길 분들은 있으시겠죠. 다른 후보들은요. 동아일보 기사가 아마 이제 그 기사 같습니다. 동아일보 사면 보니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경선 완주보다 도지사직을 사수하겠다. 둘 중에 뭘 혹시 골라야 되는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다. 그런 얘기로 비춰집니다. 그랬더니
이낙연 후보 측에서요. 그럼 말한 그대로 경선 포기하세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요. 광역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상 이 선거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면 되기 때문에 12월 9일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선관위원장의 발언으로 이 지사직 유지가 쟁점으로 부상한 거예요. 이재명 사퇴 시한까지 직 유지 계획. 이낙연 측 혈세 낭비, 경기도가 혈세 낭비 중단해야 한다. 그러면서 지금 두 후보가 정말 점입가경의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측 이낙연 전과 공개할 차례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측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도 공개되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이 진흙탕 싸움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측 검증단 꾸려 밝히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현주 의원님, 네. 지금 이 지사직 광역자치단체장 포기한 것은 비단 민주당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앞서 원희룡 지사가 사퇴한 것처럼 야당에도 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어떻겠습니까? 포기하는 게 맞습니까? 포기하고 안 하고는 이제 후보가 선택할 문제인데요. 네. 문제는 이제 이 지사직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재명 지사 지금 저 발언, 경선 완주보다 도지사직 사수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은 지금 양당의 1위 후보들의 그 설화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경기도지사직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불거진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직을 지금 당내 선거 경선에, 대선 경선에 굉장히 영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활용하고 있다는 지금 평가를 받기 때문이에요. 단적인 예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88%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했죠. 어쨌든 중앙정부도 동의한 일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나머지 12%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경기도 도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할 것이고 그러면 다른 경선, 공정한 경선을 이루어야 되는 분들은 지사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 있는 조직이나 인력을 개인적인 대선 후보 경선에 활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사직으로서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처리를 통해서 사실은 우회적으로 표를 획득하는 매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고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지사직을 말씀하신 대로 90일 전까지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런 불공정 경선 관련된 행위를 멈춰야죠. 그렇지 않다면 사실 이런 행위가 없다면 저는 지사직을 현행 규정대로 90일 전까지 유지하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의 이런 반복되는 행위들은 반드시 지사직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문제는 하지 않아야 불공정 경선의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유영하 교수님 추가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중요한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직을 자기 선거운동에 이용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게 관건이겠죠. 그런데 재난지원금 문제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거는 지방자치제도의 자율성 문제, 독자성 문제. 그걸 이해한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100%를 주든 강원도에서 안 주고 전북에서 주든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것을 무슨 선거운동에 이용한다라는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의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활용했느냐. 그리고 경기도의 예산을 자기 선거운동하는데 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고 그거와 별도로 일정을 예를 들면 도지사로서 일정을 예를 들면 선거운동의 일정으로 썼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경기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 도지사가 있는 게 100배 낫죠. 도지사가 그만두면 그럼 대리가 올 거 아니에요. 대행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경기도의 어떤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네. 중앙정부하고 대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요. 도지사를 그만두는 게 개인으로 봤든 좋죠. 개인 선거운동한테 훨씬 유리하죠. 그만뒀으니까요. 훨씬 더 자유롭게 월화수목금토일 다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하고의 비교되는 측면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이제 지금 문인철 평론가님 1분 추가 발언 드릴 텐데요. 아마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혈세 낭비 중단에 아마 이 얘기가
이 언론 보도 나왔습니다만 기본소득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한테 아이디어를 공모했어요. 그래서 1등 상금이 최고 300만, 그래서 총 2천만 원의 상금까지 내걸고 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아마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도가 혈세 낭비하고 있다. 아마 그런 것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인철 평론가님 1분 드릴게요. 대통령 선거 운동은 목숨을 걸고 한다 할 정도로 치열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왜 도지사 사퇴하지 않느냐? 얻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와 인천 그 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35%로 압도적이에요. 전체 전국 지지율은 25%인데 35%고 참고로 또 윤석열 후보하고 비교하면은 2배 이상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17%거든요. 이렇게 자기한테 여러 가지 이익이 되는데 지금 경기도지사를 사퇴하면은 본인이 손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경기도에서 장사가 잘 되니까 선거운동 장사가 잘 되니까 사퇴를 안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민희 의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경기도지사가요. 처음에는 지방선거 후에 꼴찌 지지율로 시작해서 꼴찌에서 두 번째. 지금 몇 개월째 도지사 수행 1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려돼야죠. 일도 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저는 궁금한 게 국회의원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과연 지금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선 경선에 뛰어든 분들이 국회 본회의는 제대로 나왔는지, 상임위에는 제대로 나와서 일했는지, 의총에는 나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9명의 보좌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보좌진 중 1명이라도 그 경선 과정에 수행하거나 뭔가 하고 있다면 그건 혈세 낭비 아니고 악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준은 똑같아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 지점에서 후끈 달아올 거라 예상했습니다만 벌써부터 지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볼게요. 다음 기사는 그 기사를 좀 보세요. 한국일보 6면 기사를 좀 가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얘기는 조금 전에 다 많이 다뤘으니까 한국일보 6면 가면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아내분들이 행보를 보이는 것을 좀 짚어볼게요. 한국일보 6면입니다. 배우자들 호남 특보로 파견했다. 어허. 뭐 실제 명함이 그렇게 파이는 건 아닙니다만 호남 특보 파견. 부인 믿고 전국 도는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든든하겠죠. 왜냐하면 호남은 전적으로 아내분들한테 맡기고 전국을 도니까 나머지 진짜 후보들은 예비 후보들은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부인은 5일과 6일 그제 어제 전북을 방문했고요. 이낙연 부인은 9주째 호남을 매일 찾아서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게 최민희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보세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와 이 전 대표의 부인 김숙희 씨는 현재 호남에 머물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2017년 대선 당시 호남에 상주하면서 반문재인 정서를 가라앉히는 데 기여한 김정숙 여사를 모델로 삼고 있다. 아하, 뭔가 이 참고서가 있었네요. 네. 저게 맞습니다. 저는 벤치마킹한 거라고 보고, 그리고 2016년 총선 결과를 보시면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했습니다. 그리고 반문 정서가 있었고요.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김정숙 여사께서 호남에서 거의 목욕탕에서 뭐 이렇게 머물렀다고 할 그래요? 정도로 고생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뭐 언론에 노출하지도 않고 조심스럽게 다닌 것이 그게 서서히 소문으로 입소문으로 났고 네. 그것이 반문 정서를 달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광주가 호남의 심장이고 그리고 그 호남의 심장의 정서가 민주당 대선의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그 반문 정서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활동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하. 그리고 김정숙 여사를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도 두 분 다 아주 잘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경쟁에서는 이낙연 후보 부인이
훨씬 앞서 있겠죠. 왜냐하면 전남도지사도 하셨고,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잘하시는 거고 또 이낙연 후보 사모님이 저렇게 하시는 건 사실 민주당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근데 저게 사실은 되게 고생스럽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요. 앞서 이제 최민희 의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민현주 의원님, 실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아내분들의 이제 이런 활동이 굳이 따지자면 표현을 치자면 내조 활동일 텐데 과연 이게 득표 활동과 얼마 직결되냐 여기에 관심이 쏠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배우자들이 주로 선거에서 선출직 이제 선거를 나갈 때 많이 도와주는데요. 특히 이제 남성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배우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죠. 여성 후보들보다는 아무래도 반대로 남성 후보들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유권자들은 후보를 직접 보기를 가장 원하긴 해요. 아하. 네, 후보랑 악수 한 번 더 하고 직접 대화 한 번 하기를 기대하는 거는 맞지만 후보가 항상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배우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가 왔을 때 후보의 마음도 와 있구나라고 느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근데 특히 이 지금 두 분이,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의 그 배우자들이 지금 호남에 출동을 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호남 지지율이 좀 흔들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이제 많이 가면서 지금 흔들린 상황에서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일정 정도 지지를 유지하지 못하면 사실 당내 경선 그리고 본선에 갔을 때도 굉장히 불리할 거다라는 판단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혜경 씨가 내려가서 돕는 것 같고요.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또 절박하겠죠. 왜냐하면 호남을 지지 세력으로 가지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대선을 나왔는데 네. 여기에서 지지율이 흔들린다면 사실은 이 경선, 당내 경선도 굉장히 위험해지고 본선 가서는 뭐 더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라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들이 총출동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럴 수 있겠군요. 자, 그런데 조선일보 오면 보니까 사실 민주당 내 대선 후보, 예비 후보들의 이제 이 지금 경쟁 과정이 뭐 혹자는 그런 말을 해요. 두 이만 보인다. 앞서 이재명, 이낙연. 두 이밖에 안 보인다. 나머지 분들을 들으면 좀 서운하시겠죠. 이 표현이. 그런데 바로 그걸 좀 꼬집은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오면 보니까 이재명은 요란, 이낙연은 무능. 와, 이런 센 발은 누가 했습니까? 박용진 예비 후보가 그런데 보세요. 유용하 교수님. 예. 두 후보가 당 경선 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격탄 날렸는데요. 하여튼 지금 이재명, 이낙연 대립구도에 이것이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두 후보가 이제는 그 진흙탕 싸움에서 발을 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민주당 경선이 국민들로부터 불신받을 수가 있고 또 두 후보다 중도 확장성들이 양 진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알 만큼 다 했고 할 만큼 다 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사진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발을 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박용진 후보한테는 그러면은 뭐 이재명 뭐 이낙연 뭐라고 하는데 박용진은 뭐야?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박용진은 과연 지금까지 뭐 어떤 걸 내세웠느냐라는 측면. 그러니까 다른 3, 4, 5, 6 후보가 안 뜨는 것은 물론 이제 이재명, 이낙연 후보 언론에서도 이제 흥미롭잖아요. 두 사람이 대결하는 게. 그러니까 많이 부각시킨 측면도 있지만 그런 다른 후보들은 그 싸움에 그냥 말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저격하는 이런 자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정치, 박용진 정치, 정세균 정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지 잘 나가는 후보들만 저격한다 그래서 자기 지지 올라가지 않거든요. 절대로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시대적 흐름은 어떻게 바뀌는지 거기서 내가 무슨 새로운 질서를 얘기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면은 지지가 가죠. 두 후보 싸움만 하는데 예를 든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앞으로 이제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3, 4, 5, 6 후보가 제시한다 그러면 저는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박용진 예비 후보는 어떤 배경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폭 사진 서로 올리면서 네. 이게 무슨 관계냐 이렇게 서로 묻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기겁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겁했고 아연실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까지 가나?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정치인이라고 하는 건 어디 가서든 사진 촬영 요청을 하면 거기에 응해주는 게 거의 100%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뻔히 알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알겠습니다. 이제 선을 넘었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이른바 명락대전 뭐 이렇게들 얘기하던데 제가 볼 때는 명락 폭망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고 이거 당에 치명적으로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글쎄 이제 저 발언 여러 가지 표현 썼습니다만 문인철 평론가님 예. 명락폭망이라는 또 조어까지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글쎄요. 앞서 대선 후보 예비 후보들의 경선 과정 6분 중에 지금 2분만 주목되고 나머지 4분은 주목 못 받는 것은 서운함의 발로일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박영진 의원의 이렇게 말을 들으면서 그 지지율이 약한 후보들의 애안을 느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 2명만 보이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하고 최재형 전 원장만 보이고 민주당에서도 그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총리만 이렇게 보이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 존재감을 비치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자기하고 비슷한 지지율이 약한 사람을 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잘 나가는 지지율이 좋은 사람만 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런데 그 조폭 사진을 보면서 네. 야, 그 두 진영 그 캠프에서 참 준비를 많이 했구나. 저거 기사에도 안 나왔을 텐데 그걸 어떻게 찾았지? 참 준비를 많이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이런 과정이에요. 지금 여당 내 이 다른 후보들도 어쨌든 주목도를 끌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